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류를 위협하는 이야기, 영화에서 자주 접했던 내용인데요. 네. 최근 벌어진 전쟁에서 IT 기술과 인공지능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고요. 네, 정말로 영화에서 볼 법한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심각하죠. 또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데서 이제 AI나 IT 기술이 좀 본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테스트로 쓰였거든요. 한 2, 3년 정도만 해도.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러한 기술 기반의 전쟁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는 효율성이라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이 전쟁의 전반적인 상황이나 이런 걸 볼 때 이게 좀 우려나 고민을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겠다. 그래서 오늘 좀 이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드론이 전쟁에 쓰이고 있다는 건 뉴스를 통해서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드론 하면 떠오르는 게 취미용으로 촬영하거나 아니면 뭐 불 끄는 소방 드론 또 뭐 이 시간을 통해서는 택배에 뭐 드론을 활용하는 이런 기술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전쟁터에서는 이미 상대방을 정밀 타격 공격하면서도 잡기는 어려운 존재로 이제 쓰이는 거죠. 뭐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조그만한 드론이 가서 뭔가 전략을 이제 본거나 아니면은 뭐 그 적진을 이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공격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 어느 수준으로 되고 있느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점령기지를 불태우기 위해서 이번에 공중에서 금속 물질 테르밋을 투하하는 드래곤 드론이라는 것을 전장에 투입한 건데요. 이 테르밋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2200도의 온도에서 연소하는 이러한 그 특수 용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금속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것을 태우는 거예요. 2200도에서 연소를 한다는 건 그만큼 뜨거운 온도고 이제 불 끄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제 1890년대에 독일의 화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철로 용접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 1차 세계대전 때는 영국 상공의 폭탄으로 투하가 됐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큰 비행기가 원래 이런 것들 폭탄으로 쓸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아주 작은 드론이 일종의 그런 탄을 실어서 이게 녹여져 있는 이런 2200도의 쇳물을 쉽게 말해서 위에서 투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번에 어떻게 됐느냐, 이 러시아군을 숨겨주는 나무나 숲을 빠르게 이제 불태우면서 공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로 사람에게 붙게 되면은 당연히 이게 뭐 심지어 뼈까지 손상시킬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물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 전투에서 테르밋을 사용하는 것을 국제법상으로 금지는 안 돼 있는데 인체 치명적이기 때문에 민간 표적에 사용하는 걸 금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대로 큰 비행기가 아니라 작은 드론들이 뿌릴 수 있는 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전 세계에서 전쟁에서 쓰이고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자폭 드론들도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북서부에 있는 트레비 지역의 미사일 무기고를 공격할 때도 최근에 활용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식이냐면 드론이 한 대가 아니라 예를 들면 한 100대 이상의 자폭 드론에 아예 폭탄을 실어가지고 특정 지역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드론이 워낙 작고 빠르니까 정확하게 잡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폭탄을 실은 걸 100대를 한 번에 뿌리니까 큰 폭탄 하나가 폭발하는 수준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무기고를 폭발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 반대로 그 드론 파편이 또 떨어지다 보니까 그 지역 일부에서 화재가 났고 10,000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일부 지역에 대피령이 내려지고 네. 화재를 진압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쪽에서만 쓰느냐? 반대로 이라크 친이란 무장 세력에서도 드론으로 최근에 이스라엘군 기지를 공격하는 일들도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말하는 이 양쪽에서 모두 다 이제 드론을 가지고 실제로 공격에 쓰이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 기술이 어디까지 좀 이제 진화가 됐느냐? 제가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인데 원래 이 드론이라는 것도 결국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통신이 잘 잡히지 않는 데서는 잘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AI 기술 얘기할 때 저희가 일전에 온디바이스 AI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엔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어야 AI가 됐는데 요즘에는 이 칩 자체에 AI를 이제 어떻게 보면 딱 넣어가지고 뭐 지금 폰들도 보면 인터넷에 연결이 안 돼도 번역이 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기술이 드론에도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통신이 조금 끊긴 상태에서도 이 드론이 자율로 움직이면서 그 안에서 이제 탐사를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거 어디까지 하고 있느냐? 땅굴을 파악하는 데도 드론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자지구 하마스 공략을 할 때 지하 터널망이 상당히 있는데
원래는 그 터널에 이 드론이 들어가면 통신이 끊기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서 통신이 끊겨 있는 상태에서도 온디바이스 AI를 가지고 실제 이 500km 정도 되는 그 땅굴을 그 조그마한 드론이 슝슝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하에 있는 지도 같은 경우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정도까지 지금 이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는, 정말로 이제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 봤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드론은 어떻게 막아야 돼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의 이제 드론을 격추하는 기술들은 대부분 어떤 식이냐면 두 가지를 쓰는데, 한 가지는 통신망을 차단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자파를 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AI 기반으로 움직이니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거를 사격을 해서 없애거나 아니면은 일종의 그 드론을 잡는 그물을 이용해서 잡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군이 어떤 식으로 썼냐면, 우리 편의 드론을 활용을 해서 상대방의 드론이 있으면 그거를 그물을 던져서 포획하는 방식이에요. 이걸 앵그리버드라고 이제 전략명을 부르는데 이걸 활용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어렵잖아요, 이것만으로 하기에. 그래서 이번에 또 어떤 기술이 나왔냐면, AI가 알아서 조준을 하고 알아서 방아쇠를 당기는 총 기술이 이번에 나왔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실제로 뭐 일반적인 군인이 자신이 이제 총을 들고 어떤 걸 기지 이제 겨냥을 하잖아요. 근데 겨냥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 가늠쇠랑 내용이 정확하게 맞아서 딱 타겟이 맞아야 그때 이제 쏘잖아요. 근데 그때 쏠 때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뭐 호흡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그냥 그 근처에 대고 있으면 AI가 정확하게 이때 쏠 수 있는 타이밍이다 딱 하면 사람이 방아쇠를 누르지 않아도 그게 알아서 방아쇠를 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이제 스나이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다가 드론이 근처에서 공격할 수 있을 때가 되면은 눌러주는 기술. 이 기술도 지금 AI로 하는 게 이번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공격도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게 드론이 아니라, 그죠? 뭔가 어떤 우리가 네. 이제 적이라고 생각할 때, 혹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방아쇠만 그 근처에 놓으면 얘가 이제 자동으로 쏴주는, 여기까지도 지금 기술이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드론이 아니라 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민간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네. 거잖아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면 인식 CCTV로 테러리스트를 분류하고 추적해서 사살하는 기술이 전쟁에 도입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시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있고, 그 팔레스타인이 일종의 좀 중간에 다른 데에 차단되는 수준으로 거의 검문소가 있고 내부에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실제로 최근에 팔레스타인 검문소를 지날 때 보면 철장문이 있고 CCTV가 곳곳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검문소를 지날 때 일반이, 그러니까는 그 팔레스타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그 여건을 좀 통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거기를 지나갈 때 반드시 사진하고 지문 등을 등록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지문을 등록을 해야지 팔레스타인을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정보를요 이스라엘에서 울프팩 AI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이걸 다 모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되느냐? 이 정보를 통해서 라벤더라고 불리는 AI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 테러리스트를 자동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군을 37,000명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실제 그 이 대원 A라는 사람을 이제 빅데이터로 먼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석한 사람의 특징을 파악합니다. 그럼 그 특징에 있는 내용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을 사진을 찍거나 주민등록 등록을 하거나 지문을 체크하면 얼마나 유사한지 유사도를 평가해서 그 안에서 이 B라는 사람이 테러리스트일 가능성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요즘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러면 그 안에서 밖으로 안 나오는 아이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런 데이터는 어떻게 모으느냐? 이스라엘군이 중간에 이제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에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냥 재미있게, 야 애들 모아봐 치즈 하면서 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아이들은 재밌어서 그냥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찍은 사진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그 데이터베이스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린아이부터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까지 그 지역 안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폭격을 하거나 공격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실제 그들의 위치를 추적해서 무기를 추천해서 폭격을 하는 이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이름이 Where's Daddy예요. 그러니까 아빠 어디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정에 그게 이제 가가지고 실제로 들어가는 길에 그 가족이 모여 있는 데에 폭탄을 쏘는 게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네. 프로젝트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반군들이 모여 있는 건물로 예상되는 데에 AI가 폭탄을 폭격하는 프로젝트도 있거든요. 그건 또 이름이 가스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AI의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군에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군에서 부인했었는데 외신들에서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쓰이고 있다라는 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이건 인권 침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거는 그 정확도랑 이스라엘 군에서 이야기된 사람들의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AI라는 건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기술은 중립적인데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점이 필요한 거고 감정 없는 AI한테 그럼 공격을 한다라고 하면 룰을 정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학습의 룰이 진짜 우리가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생각을 해보시면 빅데이터 때도 그렇지만 얘가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습을 통해서 하잖아요. 네. 그럼 학습이라는 건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치면 프로그래밍이 처음을 못하다가 좀 잘하게 하려면 똑똑해지면 얘가 잘하잖아요. 네. 그럼 이런 공격에서의 학습이라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돼요. 예를 들면 포탄을 쏠 때 100% 정확한 거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계속 쏴보면서 그거를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100% 정확도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이들이 90% 정확도에 지금 우리께 도달했다는 결론이 나고 나서부터 이 추천 도구를 가지고 전면적인 지금 사용을 승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90%의 정확도라는 건 10%의 오류율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이 포탄이 어떤 식으로 가는 거냐? 아까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 그 자기네들의 테러리스트에서도 이제 위험군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아주 낮은 위험군에서도요 타격을 할 때 한마디로 한 명의 대원을 살해할 때까지 15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는 걸 허용하게 알고리즘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폭탄이 터지면 한 사람이 죽고 15명의 민간인이 죽더라도 그렇게 해서 확률을 높여가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90%가 언젠가 뭐 95%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실제로 이 포탄 자체의 오류율, 그다음에 알고리즘의 오류를 생각을 하면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 고위급의 경우에는 한 명을 사살하기 위해서 100명까지 허용한 룰을 정했다는 거예요. 룰을. 네. 그럼 룰을 정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냐. 사용자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하는 게 이 룰에 따라서 10번 실행해. 그럼 얘가 이제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입장에서 나는 그냥 기계적으로 한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이제 AI한테 맡기는 이러한 상황이고, 그래서 보시면 6개월 동안 33,000명의 팔레스타인이 숨졌다라는 걸 하마스 보건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 당연히 팔레스타인 관점이니까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스라엘군은 그때 13,000명의 테러리스트들을 살해했다라고 이제 밝혔거든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13,000명 빼면 2만 명 정도의 민간인이 네. 사살이 된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AI가 그렇게 자동화해서 공격을 하는 것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죠. 군용 AI에 대한 규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위험성이 정말 큰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관점이에요. 이제 아까처럼 군용에 대한 도덕론적인 관점으로 보면, 야, 이렇게 해서 사람을 이제 하는 건 당연히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유엔 측에서도 계속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는데, 전쟁을 치르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러한 것들이 공격이 당한 게 실은 작년 10월에 이스라엘군이 전면적으로 한번 공격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이 이걸 적극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덕론과 현실론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많은 데들의 고민들이 이제 좀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T 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